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외주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내년 S&P 500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짧게 그리고 상반기 하락기에는 길게 잡아야 할 방망이라는 제목인데요. 연초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하락할 때 긴 호흡으로 저희는 비중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S&P 500 내년 저희는 상반기에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정이 좀 나올 거고 가격 조정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3분기로 가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4분기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EPS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EPS 전망치는 저희는 꽤 세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CPI,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실질 GDP 상승세 둔화,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내년과 내후년에 EPS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약 8% 후반대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는 내년에 EPS가 17%, 내후년에 10%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높게 보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이익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질 GDP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장은 저희는 명목 GDP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EPS는 명목 지표이기 때문이고 또 과거 30년치를 봐도 EPS의 설명력은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높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유지되면서 저희는 명목 GDP가 결국 명목 성장을 이끄는 명목 성장이 나올 건데 이게 EPS 상향 조정 그리고 EPS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실질 GDP 증가율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5,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통과가 됐죠. 이제는 1.76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성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이제 좀 더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온다면 저희는 실질 GDP 전망치는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판매량 Q가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P 곱하기 Q로 계산하는 매출액,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제일 상단 탑라인이 좀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바텀라인 순이익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연간 EPS는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증시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저희는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이 중간선거가 열리는 대통령 임기 2년차이기 때문이고요. 2년차에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보통 여당, 그러니까 집권당은 의석수를 좀 많이 잃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한국도 비슷하게 대선과 관련한 이슈가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중간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이 뉴스를 다 장악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대통령 임기 2년차 중간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시장 변동성은 꽤 높았고 수익률은 그래서 좀 부진했습니다. 저희는 중간선거가 내년 시장에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데 때마침 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선거 그리고 테이퍼링이 내년 상반기 시장 변동성의 주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EPS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는 조금 더 과감하게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계절성으로 보더라도 중간선거가 열리는 해에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열리거든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왼쪽 차트 보시면 S&P 500의 월평균 수익입니다. 수익률. 이게 예년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중간선거 때.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중간선거라는 게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이건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에 이어서 3년차 수익률도 오른쪽 차트인데요. S&P 500의 연간 수익률, 평균치 중간값 다 좋습니다.
2년치에 골이 깊었던 만큼 이 3년차의 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승률도 꽤 높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차 2023년을 바라보면서 내년 상반기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화 완화 정책이 회수되는 테이퍼링이 내년에 진행되는 게 상반기 증시 조정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S&P 500의 MDD 최대 하락률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그려드렸어요. 잘 보시면 맨 오른쪽에 팬데믹만 검정색이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QE1 종료, 2 종료, 3 종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또 2018년에 2차례 하락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이 큰 폭 하락한 거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전부 다 통화 완화 정책이 회수됐던 시기에 그 하락이 크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세요. 이유는 테이퍼링이라는 게 대체수표를 늘리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대체수표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실제로 왼쪽 차트의 맨 위 선, 검은색 선을 보시면요. 연준의 대체수표 자산 항목의 국채와 MBS 보유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 쪽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때 이거를 연준 대체수표 전체 규모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생각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연준에 파킹한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시중에 떠도는 돈들을 연준에 파킹한 영래포,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얘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얘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봐야 하는데 얘는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줍니다. 왜 주냐면 얘가 다 부채 계정이에요. 근데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화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전체 규모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유통화폐가 이렇게 느니까 나머지 항목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은 2분기를 고점으로 하락하는데 여기서 또 그치면 안 되고 이거를 경제 규모 대비해서 또 봐야죠. 그래서 오른쪽 차트의 아래쪽 선을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요. GDP 대비한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즉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비율을 저희가 추정해 보면 1분기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도 요게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잘 보시면은 2014년에 테이퍼링이 종료됐지만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락하지 않았냐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요 GDP 대비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5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그때 2차례의 큰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유동성 비율, GDP 대비 한 금융 시스템 유동성 비율이 1분기에 고점 찍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보고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 높아져 있죠. 얘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높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가 왼쪽 차트에 나온 것처럼 초과 저축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과 저축은 현재 2.45조 달러가 쌓여 있는데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지금 저금이 800에서 900만 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낮아지겠죠. 쉽게 설명하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수요를 크게 이렇게 둔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용인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일단 달라졌죠.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달라졌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차질을 경험했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리쇼어링 또는 새롭게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수요처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쪽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저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지만 현재 이렇게 높다고 했죠. 이거는 저희가 조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 3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전월 대비 PC, 개인소비 지출의 인플레이션 변화율 기여도를 저희가 다 쪼개서 보면요. 상품에서 물가가 올랐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물가가 올랐나 보면 상품에서 올랐습니다. 상품 안에서 또 쪼개보면은 내구재에서 올랐어요. 내구재 안에서 또 쪼개보면은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가구와 가정내구재 여기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자동차와 부품, 크게 이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렌터카 업체들이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니까 비즈니스를 못하게 됐고 차를 일단 팔아놨죠. 근데 비즈니스를 다시 해야 되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차를 사들여야 되는데 신차 공급이 안 되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간 겁니다. 보통 렌터카 업체들은 드라이빙 시즌 5, 6, 7, 8월에 대비해서 보통 이제 차를 확보하는데 이번에는 그 차를 확보하는 시기가 올해 초 1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거죠. 하지만 6월부터 맨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합니다. 이거는 계절 조정 다 한 숫자라서 사실 특별하게 이때 뭔가 하락 요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저희는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5월 달까지 해서 렌터카 업체들의 중고차 수요가 이제 일단락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죠. 지나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동차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유는, 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중고차의 계절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고차 업체 카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2월 결산 법인이어서 3월부터 1분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1분기와 2분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드렸는데요. 왼쪽 아래 차트. 이때 유독 매출액이 좀 센 거를 보실 수 있죠. 한마디로 중고차는 3, 4, 5, 6, 7, 8월에 많이 팔리는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절 수요도 지금은 11월이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종료됐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린 또 이유는 신차 공급이 안 되면서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갔고 뭐 신차도 중고차도 어쨌든 양쪽에서 다 공급이 된다면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겠지만 지금은 신차 공급이 안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좀 유난히 많이 오르고 또 신차 가격도 역시 오른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많은데 말레이시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생기니까 공급이 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오른쪽 차트를 잘 보시면요. 말레이시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의 재고 판매 비율이 잘 유지가 됐었어요. 한마디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올해 초에 렌터카 수요, 중고차의 계절 수요, 거기에다가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 다 덮쳐서 왔던 자동차 물가 상승 이게 지속되기는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은 가구와 가정내구재입니다. 가정내구재는 그릇, 장판, 커튼, 블라인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형 가전제품.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검은색 선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때 많이 올랐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동제한 조치가 생기니까 집에 오래 머물게 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구 저거 좀 바꾸고 싶은데 그릇 바꾸고 싶고 이게 바꾼 겁니다. 근데 가정 내구재라고 했어요. 내구재는 내용 연한이 3년 이상입니다. 그릇을 또 바꿀까요? 가구를 또 바꿀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진 않고요. 이거 일시적인 수요였고 이것도 이제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끌어올렸던 여러 요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일시적인 걸로 이제 판명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 차트에서처럼 인플레이션 목표를 꾸준하게 하회해 왔었는데 연준 목표를 그거를 최근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를 상향 돌파하는 시점을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최근 속도대로 계속 된다면 내년 중반 정도인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요인들이 약해진다면 이 시점은 점점 이렇게 좀 뒤로 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연준의 말이 그냥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용시장이 미스매치돼 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이 계속 오를 거고 결국 물가를 끌어올릴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많이 보셨죠?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가면서 베버리지 곡선은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우상향하면은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안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야 미국 고용시장 장난 아니네, 미스매치 엄청 심하네, 구조적이네, 임금 오르겠네, 물가 오르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연 합리적인 건지 저희가 조금 더 뜯어보면요. 레저 접객 이 업종이 사실상 이 베버리지 곡선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베버리지 곡선은 이 정도로 올라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는 레저 접객 부문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미국 고용시장 전체가 이제 마치 미스매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저 접객은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팬데믹 통제되고
더군다나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빠르게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걱정 역시도 저희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연준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내년과 내후년 그 이후에도 시장 상승세를 계속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요. 내년 상반기에 시장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중간선거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시장 조정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바라보면서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익 전망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될 거고,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는 게 명목 성장을 이끌고 이게 EPS 상승세를 이끄는 주 요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미국 주식 종목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을 김찬 팀장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